북한이요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쓰는 공격 패턴과 너무 유사하다. 하마스의 침투에는 패러글라이더가 등장을 했어요. 북한에서 딱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기습에서 포격하는. 야, 놀랐다. 찾아내지 못하는 비밀병기, 가자지구 내에 있는 수많은 땅굴이 북한이 땅굴 기술까지 이전됐다. 전수했다? 구분이 안 됐어요.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 손에 들려있는 게 발견됐고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거든요. 이건 빼박 켄트 북한이다. 이스라엘을 기습 침투한 걸 보고서 기습 남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 타고 탈북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달 넘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0월에 이상하게 김정은이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다녀온 뒤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뭐 10월 안에 뭐 정찰위성 관련된 걸 쏠 거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합참도 일단 궤도에는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청국 버더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근데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첩보를 우리 국정원이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도 이미 보고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정원 분석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김정은이 우리도 방사포를 쏘면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서 남한을 기습 침투할 수 있다. 이걸 상정한 실제 훈련도 김정은이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거기서 중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국정원이 진단을 한 거죠. 와, 아니 그럼 국정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데 거기서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김정은이 혹시 전쟁까지도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정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이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6.25 때도 스탈린 작전이 그거였어요. 한반도에 미국의 전력을 붙잡아놔라. 우리는 유럽에만 관심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 가지고 니네가 한번 도발을 해봐라. 그러면은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동안에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그런 또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이 중동 전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투한 걸 보고서 이제 북한의 기습 남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도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치 국면에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의 상황들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고 하나의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남침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오, 지금 지구 어느 한쪽에 이러고 있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돼요. 패러글라이딩 타고 저렇게 공격해 올 줄이야. 이게 지금 북한 훈련 모습이에요. 네. 북한 청와대를 모의로 만들어 놓고. 똑같아요. 하마스가 했던 거랑. 비슷하네. 진짜 비슷해요. 막상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6.25 전쟁 때 이 북한이 새벽에 첫 들어온 거랑 이 밀고 들어온 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마스 땅굴 얘기가 나왔는데 뭐 500km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이야말로 땅굴 파는 거에 있어서는 뭐 지구상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니까 오늘 주제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의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북한의 위협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단 하마스의 무장 정파 또는 무장 단체라고 하는데 정규군이 아니에요. 북한군은 정규군이고. 그리고 일단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2024년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우리나라 몇일까요? 10위권 안에 있겠죠. 네, 높은 6위예요. 6위. 이스라엘 몇일까? 이스라엘? 18위래요. 18위. 자, 그럼 이제 북한 봅시다. 북한은 몇일까요? 북한 굉장히 셀 것 같은데? 15, 핵이 있으니까. 12. 핵을 빼고 재래식 무기만 봤을 때는 34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돈을 투자해놓고 겨우 34위. 뭐 그것도 좋습시다. 하마스는 아예 집계조차 안 돼요. 정규군이 아니니까.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군 병력 최대 3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북한 일단 공개된 것만 120만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와 북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하마스라고 해봤자 그 가자지구 안에 근거지를 두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안을 이스라엘이 지금 둘러싸고 사실 일방적인 보복 공격이 감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엄연히 영토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정규군이니까 하마스보다 한 100배는 더 위협적일걸요. 훨씬 더. 거기다가 김정은은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을 거예요. 아, 뭔가 아이언돔이 지금 5천 발이 날라오니까 거의 뭐 자기 기능을 못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5천 발 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아마 2배 이상은 쏠 거예요. 지금 최전방 지역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때려부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중동 지역 또 이 군사에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실제 포탄이 떨어지는 중동을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강철부대 마스터죠. 최영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전사 저는 장교로 10년 동안 실제 현역 복무를 했고 중동 지역에 2번 파병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로 눈앞에서 그 폭탄이 터지는 걸 보셨나요? 실제 저희 주둔지에 제가 레바논 갔을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제 블루라인이 있거든요. 그 철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키고 우리나라 군인을 경호하는 임무를 했었는데
주둔지 주변에 박격포가 수시로 떨어집니다. 와.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기 때문에 실제 교전을 준비를 하고 나가고 제가 파병을 갔을 때도 레바논 남부 지역이 헤즈볼라와 그가 이스라엘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무를 나갈 때는 항상 방탄복을 입고 실탄을 200발 이상 가지고 우와. 방탄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바논 이제 파병을 끝나고 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두 군데를 다 갔다 보니까 굉장히 두 지역에 대한 정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한 분 또 오셨습니다. 요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집트 쪽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중동 지역 전문가로 요즘 대활약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정세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원주민 정세미입니다. 네. 이 여자예요. 정씨예요? 원이 어디예요? 저랑 똑같은 정인가요? 아, 정씨세요? 네. 저는 초코파이 정이. 초코파이. 아니 이게 진짜 시초시네. 농담 아니에요. 그래요?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예, 저 원래 귀한 건 아니고 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름이 세미 라샤드인데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정문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게 이집트 정문화와 비슷해서 예,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성을 그냥 초코파이 정이구나. 정자를 해가지고 이름이 정세미가 됐어요. 이름이 너무 예쁘시다. 자, 어쨌든 저희가 중동 지역 뉴스 보면 매일 위험한 얘기, 전쟁 얘기, 막 테러 얘기 이런 거 나는데 네.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 바라볼 때도 약간 위험하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노스야 사우스야 그렇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되었지만 북한도 남한도 중동에서 아마 똑같이 인기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남한은 아무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문화 콘텐츠,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한류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은 맨날 이집트 속보에서 뜨는 그 얼굴, 그 포동포동한 그 얼굴, 김정은의 예, 도발적인 발언이라든지 미사일 얘기라든지 미국을 비판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속보로 들어오니까 북한에 대한 인지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집트는 옛날에 2011년까지 독재 정권이었어요. 저도 그 독재 정권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저도 이 사람이 우리의 태양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해가 져도 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북한의 내부적인 동치 이념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예요? 그 평양에 있는 이 호텔 이름이? 유경 호텔. 이집트에서 지었고 북한 통신 회사가 이집트 회사예요. 오라스콤이 이집트 회사. 오, 진짜. 대박이다. 뭐 지금도 몇몇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라하고 북한하고 군사훈련 같이 하고 있어요. 그 군사 기술 전수해주고 막. 지금 북한이 이집트가 전쟁했을 때 같이 참전했습니다. 전투기를 맞아요. 전투기. 북한 조종사가 이집트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90년대부터 북한이 중동 국가들의 무기 밀매를 해왔던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땅굴 기술까지 전수했다? 이거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땅에도 북한이 그 판 남침령 땅굴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마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막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땅을 왜 이렇게 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예요, 두더지. 땅을 잘 파는 게 아니라 팔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지상 전력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상에서. 베트콩 같은 게 밀림으로 사라진 거고 북한 같은 게 이제 땅속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베트남전에서 승패를 가른 게요. 그 구정 전투 때 구찌 전투예요. 이 구찌 지역에서의 그 땅굴 전투에서 거의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항공기가 없는 국가에서 미국을 그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지하의 땅굴 때문이라는 전쟁 분석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북한의 남침 전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방금 이제 서아 씨가 언급해 주셨던 하마스의 땅굴, 이걸 이제 일명 가자 메트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땅굴 기술을요 바로 북한이 전수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오늘 북한 땅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북한 당비서 출신 박정민 씨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저는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북한 예하벌이 40%를 담당한 공장에 초당 빚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당비서 동지가 당비서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 절대 가능하지 대단하시네. 않아요. 혹시 땅굴 관련해서 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땅굴에서 살아봤고 어느 때인가 하면 박정희가 피살됐을 때 1979년도 때인가 제가 그 땅굴 안에서 한 1개월간은 생활했어요. 그때만 생활한 게 아니라 군복무를 강하다 피서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뭐 전투 1호 하면 군복 메고 장거리에다 차고 땅굴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그 안에 뭐 10m 조준 연습장도 다 있고. 아니 피라미드도 아니고 거길 왜 이렇게 오래 들어가서 한 달을. 근데 아무튼간에 땅굴이 실제로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리고 땅굴을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봤다는 말씀이시죠? 땅굴 안에 어떤 시설이 있어요? 땅굴 안에 시설은 여러 가지예요. 뭐 한 개 분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개 소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땅굴 다 있어요. 그게 식량만 있으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이야기 하셨을 때 이제 한 달을 생활하셨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침실하고 뭐 식당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화장실 그렇지. 같은 경우 예. 10m 사격장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또 시설들이 있는 게 있다면 특이한 다른 시설들이 있다면 무슨 탄약 창고라든가 무기 창고라든가 군복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설비들은 다 그 땅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굴에 들어가면 나올 필요도 없어요. 통신 설비고 맞아요. 뭐이고 다 설비. 근데 이게 군인이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학교 때 들어가면 보름 동안 안 나왔어요. 94년도 김일성 죽었을 때 그 땅굴에 우리 학교 600명 넘게 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서 전쟁 난다고. 그때 폭풍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막 번개 우레 막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진돗개에 해당하는.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도 보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그 안에 교장 선생님 방도 있고요. 거기 막 철덩어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랑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배터리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줄 서서 가잖아요. 그럼 학급 단위로 담임 선생님이 데려가서 넣어요. 그럼 그 구멍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 포도넝쿨 같은 거로. 근데 탁 열면 그게 이제 넓어져요. 지하도시 같은 거지, 네. 지하도시. 입구는 작아도 들어가면 다 넓어져요. 봐봐. 사실 북한의 땅굴의 역사를 올라가면 6.25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6.25 때 북한이 제공권을 다 유엔군에게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약이나 포탄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자강도 강계 쪽으로 북한의 이제 군사 시설이 다 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땅굴 속에서 탄약을 생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군사 시설을 보면은 아까 이제 윤아 씨도 이야기했지만 자강도에 있는 모든 군수 공장은 다 지하 갱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식수 생활, 특히 거기 들어가면은 공기 정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땅굴에서 핵심은 공기 정화인데 공기 정화도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식수도 거기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우물처럼 우물에서 떠먹듯이 물도 다 해결이 됩니다. 지하철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깊게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이제 북한 지하철이라고 평양시는 뭐 학생들이 지하철에다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큰 대회를 연다 하면은 평양 주민들이 그 지하철에 대피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 김 씨 일가와 이 팔레스타인의 오랜 연결고리 지금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집트를 비롯한 이제 중동 국가와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오늘 이만갑에서는 지금 한 달 넘게 서로 무차별 포격 중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그 속에서 북한의 연결고리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것이 또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본 사람들은 저 소리만으로도 공포심에 패닉이 오거든요.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including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Jabalia refugee camp. And those attacks took place yesterday and today. Not the only hostage taken by Hamas into Shifa Hospital. I will now share concrete. This is a cover tunnel. It's part of the same floor and it slides down here. So it's a cover tunnel so nobody can find it. 방탄문을 열고 20m 넘는 깊이의 땅굴을 지나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란티시 병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지하실에 발견된 자폭용 조끼와 소총, 수류탄 등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אני הבהרתי שאנחנו ממשיכים בכל הכוח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20 is adopted.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생지옥 같거든요, 완전히. 지붕 없는 감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가자지구가.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사이에 있는 저기 한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인데 저게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폭이 약 5km 정도고 남북으로 한 50km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내륙적으로 지금 쭉 벽이 쳐져 있죠. 네. 정말 지붕 없는 감옥이 맞는 게 저게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높이가 얼마나 되냐? 8m입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가 아닙니다. 3중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위에 철조망도 있네요. 철조망뿐만 아니라 면도 칼이 꽂혀 있어요. 봐봐요. 8m 콘크리트 장벽이 하나, 둘, 셋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는 또 2m의 참호예요. 엉덩이를 봤어요. 빗나가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러면 헤엄쳐가지고 지중해로 나가면 되지 바다가 않나요? 있네요. 아닙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해군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군이 국제사회 지원을 막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수도, 뭐 전기 이런 거 대부분을 다 이스라엘 측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자지구에는 지금 발전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발전소도 최근에 공습에 의해서 더 이상 발전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이 생명의 끈은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식량과 수도를 다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 헷갈리는 게 이게 팔레스타인 안에 하마스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스 정부, 이렇게 말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떨어져 있고 둘이 연결도 안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제 하마스가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자치정부가 이제 영향력을 갖다 놓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해가지고 자치정부를 갖다 몰아내요. 거기서 보니까 사실 팔레스타인도 두 개의 나라 비슷한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항상 강경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상황이 악화되면 사람들이 다 급진화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급진화되고 그걸 먹고 사는 게 하마스고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 민족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다 하더라도 이거 분쟁화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는 아마도 자치정부 쪽까지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치정부는 세속주의거든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정이체 그냥 신정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하고 하마스가 참 많이 가자 지구가 많이 닮아 있다. 왜냐하면 봉쇄됐고 연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하마스를 테러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북한은 뭐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 정권이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잖아요. 하마스도 저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북한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장 참혹한 게 과거에 고대 전쟁이라고 하면 평원에서 이제 군인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지면 그때 이제 민간인들이 약탈을 당하는 거였는데 현대전의 양상이 되니까 사실 양쪽에서 군인들의 사상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보고가 안 되고 맞아요. 무차별적으로 좀 폭격이 가해지면서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 환경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지금 10,000명도 넘었을 겁니다. 가자 그렇죠.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사망자의 80%가 아동하고 여성이에요. 지금 10분마다 아이가 1명씩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보도를 보면서 참 참혹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가족이요 팔에다가 실로 팔찌를 똑같은 색으로 묶는 거예요. 폭격을 당해서 시신이 훼손됐을 때 알아보려고.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목에다가도 그 같은 실로 가족들이 정한 색깔의 실을 묶고 이름도 써요. 이름을 쓰잖아. 다리에다 이름을 쓰고 애들이.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족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왜 둘로 나눠지냐라고 했더니 그게 생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폭격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보니까 가자시티 내 학교부터 의료기관까지 지금 무차별로 폭격이 가해졌다라고 하고 영상에서 봤던 구급차도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게 병원 입구 2m를 앞두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구급차 앞에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아니 구급차는 그 위에 적십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폭격을 할 때도 피하게 돼 있는 것인데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 환자나 이 의료진 그리고 이 병원 같은 곳은 좀 전쟁 중에는 좀 건드리면 안 될 곳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국제법상, 전쟁법상 이 적십자나 적신의 울사 같은 경우에 일단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급하는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고나 이렇게 알리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네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부상자고 이제 부상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첩보상 테러범들이다. 얘네들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공격 대상이라고 하면서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양측 주장이 갈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부상당한 앰뷸런스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이 전쟁보다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편이야, 나는 팔레스타인 편이야. 친이 친팔로 벌써 두 쪽이 났어요, 여론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여론이 두 쪽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의 비참함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마스는 무고한 이스라엘 국민 포로를 석방해야 돼요. 그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준인데 하마스가 그거 인질 삼아서 안 하고 있잖아요. 참수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 범죄예요. 그 이스라엘 역시 이런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알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조차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경악한다라고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어요. 구급차 같은 것도 이스라엘 주장은 이래요. 하마스가 저 구급차를 군사용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구급차가 향하던 병원이 알시파 병원이라는 곳인데 그 병원 지하시설에 하마스의 군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군시설을 요격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도 폭격할 거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굉장히 지금 에스컬레이팅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건 하마스의 잘못이다.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민간인 피해는 양측이 이미 엄청나다. 그러면 이제는 양쪽이 좀 긴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없이 상향되고 있다. 정말 어려운 게 저도 이제 PK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찰을 나가 보면 저희가 난민촌이나 이런 데 가서 테러 촛불을 받고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일반인 같아요. 그냥 운전수고 그냥 상점 뭐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분간이 안 가다 보니까 이걸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판단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하마스는 지금 지극히 테러의 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비용 고효과. 그게 뭐냐면은 인질을 잡아가지고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테러들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는 방법이 그럼 옳았느냐 했을 때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난민촌을 공격하는 거니 난민촌은 보호돼야 될 대상인데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전쟁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테러와 같은 그런 전략을 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쓰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좀 국가답게 테러 집단이 아니라 국가답게 좀 이런 군사적인 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하마스 측에서 민간인을 잡고 그다음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군사력이 너무 압도적 차이 나잖아요. 그럼 하드 타겟을 왜냐하면 하마스의 군사력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공격을 못 해요. 라고 한다면
소프트 타겟이 그게 바로 이제 테러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인질 잡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번에 인질 잡는데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늘 하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잡힌 사람들 풀어달라, 교환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군을 막는 거죠. 인질이 있는 한 니들 못 들어올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잡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꼭 그런 식의 과격한 투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또 지지하면서 전쟁하지 말자라는 또 시위가 있는 거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목표하는 거는 조금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지만. 사실 이제 그게 복잡한 게 뭐냐면 이 하마스가 사실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군사력에서도 열세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자신들의 민간인에 대한 희생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마스라는 정당이라고 했죠 아까. 이 정당의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이슈와의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이 양측 누구도 사실은 승자도 패자도 누구 하나 손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상황인 거죠. 모든 독재 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긴장과 외부의 적이에요. 하마스도 딱 그래 지금. 하마스가 몰랐겠냐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엄청난 반격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는 충분히 예상했어. 그게 필요해요. 외부의 적이 있어야지 자기가 내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은 얘기도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나쁜 쪽으로 윈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다. 피해는 그냥 민간인. 피해는 민간인이에요. 그게 뭐냐고. 애들하고. 만명이 뭐야. 아니 뭐 우리도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서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70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소위 이제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자, 우리 썬킹 교수님께서 거침없는 강의를 또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왜 팔레스타인과 왜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냐, 그 뿌리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중동 고대사가 워낙 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종교의 그 경전을 인용을 해서 드릴게요. 일단 구약 성경과 이제 꼬란에 따르면은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사를 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이름은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적장자는 아니지만은 첩이 낳은 장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와 본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00살 때. 이삭, 영어 발음은 아이삭이죠. 태어나요. 자, 이제 구도가 애매하게 됐어, 지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본부인의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슬슬 이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설마 당신 죽으면 전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고민에 빠져요. 이게 또 경전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때 이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첩에. 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여보, 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홍길동이네. 그렇죠. 억울한 거죠 지금요. 이스마엘이랑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위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아, 라라라라. 앞으로 너도 너희 후손들도 큰 나라를 만들고 아주 잘 살 것이다, 다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들이 됩니다. 후손들이.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전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배달의 형제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서 정착에 살고 아랍인들은 이제 남부에 정착에 살았다. 이거예요. 자, 좀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딴. 이게 언제냐? 이게 뭐야? 기원전 68년부터 서기 70년 요때 로마가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지방을 쳐들어 들어와요. 해가지고 로마의 대군이 지금의 유대 국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와 함께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로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딱 그때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딱 그때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네?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유대인 노예들이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콜로세움 관광을 안 가요. 그렇죠. 그들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때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과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지?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 교수님 정답! 역시 달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겼다고 자랑하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당시 유대인 기득권층이 막 바른 소리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꼴 보기 싫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 지도부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 찾아봐도 이 젊은 청년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결과는 앞으로 너희 머리 위에 흘릴 피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나쁜 민족. 와, 그게 그렇게 됐네. 아, 이게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유럽 땅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 소유 금지. 그렇죠. 직업 못 가져. 그럼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당시 교회법에서는 교인들 신도 간에는 이자 놀이를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이자 놀이를 못하니까 유대인 너희들 직업 필요하지? 그럼 너희들이 이자 놀이 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자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고리업자가 됐거든요. 고리된 당시 독일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예 성씨도 없었어요. 라스트 네임도. 근데 나중에 성 정도는 한번 가져라.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 당황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본 거야. 나는 저기 산이 있다. 내 이름은 산 할래. 난 여기는 바위 할게. 하다가 내 옆에 바위 하나네. 원스톤이 독일어로 아인슈타인. 원스톤이요? 최고의 돈인데 그거요? 그리고 또 유대계 독일인들 성을요. 성 가만히 보면 뒤에 버그가 붙어요. 맞아요. 무슨 스필버그. 스필버그. 하젠버그. 버그가 독일어로 베르그가 산이에요. 그래서 버그가 붙은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계 독일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 대박. 그래서 페이스북 CEO도 저커버그잖아요. 저커버그. 버그가 그 버그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사인 드림웍스의 3인방이 제프리 카젠버거,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데이빗 게펜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다 같은 성씨네.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왜요? 1914년 빠방! 1차 세계대전. 잘 봐봐요.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죠. 요렇게 한 팀이에요. 이렇게 한 팀이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요렇게 한 팀이고 요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게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여기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던 중동 국가들에게 접근합니다. 너희들이 밑에서 오스트리아 좀 치워달라고 우리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영국과 당시 이제 이슬람 유력 세력과 협정을 맺습니다. 이른바 맥마흔 세력인데 여기까진 좋아. 그렇죠. 그런데 전 1차 대전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국이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야, 어디 우리 영국이 급전 빌릴 데 없을까? 하다가 누가 옆에서 접근해. 안녕하세요. 영국 정부 돈 필요하세요? 급전 필요하십니까? 돈 줄게.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접근한 것이 영국계 유대 금융 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접근해요. 로스차일드 가문.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얘기합니다. 영국 정부 돈 필요하지? 우리 로스차일드 유대 금융 자본이 돈 줄게. 이야.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유대인 독립국가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벨푸어 선언이라고 당시 영국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이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해서는 안 될. 이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영국이 시작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나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양쪽이 다 이중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요. 그렇죠. 점점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종민 씨 집이 어디예요, 지금요? 저 지금 어디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종민 씨가 지금 청담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봐봐요. 종민 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청담동에 살았던 고주몽의 후예가 나타나더니 종민 씨,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아가.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 문제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인정을 해도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국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양치에서 요구한 거예요, 지금. 아랍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야, 영국 약속시키라고 굉장히 시간을 끌어요, 영국. 그러다가 1947년에 갑자기 영국이 발을 빼요. 그냥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창설이 된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를 유엔에게 넘기고 우리 영국은 빠이빠이 빠지겠다라고 해요. 유엔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엔 같은 경우는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1947년도에 뭘 하냐면 유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반으로 나눠라, 팔레스타인을. 사이좋게 나눠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엔에서는 그거밖에 해법이 없었으니까. 없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인구 비율을 보셔야 돼요. 당시 이제 1947년도 유엔 결의안이 나와서 당시에 인구 비율이 이른바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이 80%, 유대인이 10%밖에 안 됐어요. 어머. 너무 적은. 10%에게 50% 줘버리고 80%에게도 50% 줘버려요. 많이 놀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48년도에 반으로 갈라지자마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을 선구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나머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왜 10%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반을 먹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냐? 이젠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48년도 제1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48년도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져버리면 다시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중동 전쟁? 이겼으니까 버티고 있지 않을까요? 정답!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어요. 지원도 있었죠. 그렇죠. 지원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컸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건국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5월 14일. 5월 14일이죠.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해줘요. 이미 미국 내에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AIPAC라고 있어요. American 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거든요. 이게 미국 최고의 정치 로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불안하고 정착 못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으로 다 모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점계, 재계를 다 장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유대인의 그 박해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전쟁에 참여하고 주요 보직들 또 주요한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제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 단체에 반드시 먼저 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인정해줘야죠. 네,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미국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딱 봤을 때도 어차피 유대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될 거고 바로 승인을 해줘요. 중동 전쟁은 총 1, 2, 3,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전쟁은 67년도에 제3차 중동 전쟁이었어요. 이거 저게 중요해요. 이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아? 저희도 되게 열린 자세로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요? 네네.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6.1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이 동네의 패권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이거 잘 들어봐야겠네요. 잘 들어봐요. 당시 이제 그 최대의 텐션 긴장은 이스라엘과
고향인 또 이집트 간의 그 텐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군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서 모든 대공 레이더를 그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뒤에 공군기가 언제든지 발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 여기에 이스라엘 공군이 놀라운 전술을 펼칩니다. 이륙을 해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여기에 메디테레니언 해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공해상으로 쫙 나가요. 초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 안잡고 디귿자로 꺾어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400대의 이집트 공군기 이륙도 못하고 있던 거 다 박살내요. 사실상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렇죠. 전쟁 싸우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집트 대통령도 자백을 했어요. 우리 군이 싸울 기회도 없었다. 맞기만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3차 중동 전쟁이라고 안 해요. 6일 전쟁이라고 하죠. 6일 전쟁. 일주일도 안 돼서 이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이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 동네의 패권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흘러가지고 넓어졌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현재까지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썬킹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강의다, 최고의 강의. 와, 진짜 이 썬킹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들으니까 왜 팔레스타인이 이 땅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그 땅이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와도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떠돌았던 어떤 국가 없이 떠돌았던 역사가 사실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 같은 주권을 잃었던 역사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주권과 우리의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남북이 이제 갈렸던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반격, 보복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남침 도발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비극적인 우리의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무엇이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사실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듯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북한에게 그런 단순한 걱정 차원이 아닙니다.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이 하마스의 무장 도발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보이기 때문인데 먼저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이겁니다. 총 연장 483km요? 이야, 어마어마하네. 430. 부산, 480.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북한 기술로 어머 세상에. 아니 서울 지하철의 1.5배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483km라면 우리 한남정 교수님 이렇게 부산 갈 때 430km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거 최소 길이라고 해요. 최소요? 매체에서 1000km까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자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자 밖으로 사실 그동안 봉쇄 속에서도 가자에 물품이 들어가는 게 터널이었어요. 땅굴이었어요. 밀수. 최근에 이집트가 막았어요. 거기를 밀수했고. 그래서 걔는 국경을 넘는 터널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그리고 있으니까. 저번에 이스라엘 인질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하마스 요원이 오토바이에 저를 태워서 갔어요. 터널 속에서. 그러면은 오토바이 달릴 수 있는 터널도 있고. 아, 저기 조그만 거 말고? 네, 깊이가 80m 되는 터널도 있어요. 깊이가 130층짜리 집만큼이나 아래로. 이 땅굴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최첨단 군사 위성이 지상 위에서 만약에 우리 마스터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최영재 마스터가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지 그 글자까지 캐치할 정도로 위성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땅 밑에 있는 땅굴은 탐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번에 파놓은 땅굴을 보고 전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이 우리나라에 파놓은 땅굴이 총 4개예요. 1, 2, 3, 4. 근데 놀랍게도 북한이 파놓은 땅굴의 스타일이 지금 이 하마스의 땅굴과 굉장히 유사해요. 문제는 우리 군도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있는 땅굴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보다가 그 계속 하마스 땅굴인 줄 헷갈리지? 알다가 북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북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비슷해요. 그 정도. 똑같다니까요. 야, 아니 이번 이 시가전 전쟁 중심에 있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근데 이제 북한 땅굴 기술까지 이게 합쳐지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베트콩의 땅굴 때문이에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걸 알았겠죠, 하마스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침공이 첫 번째 대규모 침공이 아니었어요. 가자 지구 전투라고 총 4차 전투가 있었는데 제3차 가자 전쟁은 정말 전면전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뎠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너희들 박살을 내겠다 해서 진짜로 전면전으로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결국엔. 왜? 하마스가 뚫어놓은 땅굴에 마치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했던 것처럼 치고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작전을 실패하고 결국에는 돌아가는데 쉽게 거기를 이제 땅굴을 저희도 훈련을 하지만 그게 게릴라 전술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개미집 생각하시면 네. 굉장히 복잡하게 그죠. 그리고 이 땅굴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내가 이게 적군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전투요원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실 들어가면은 여기서 조준 사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비 트랩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포약이라도 터뜨리면은 다 전멸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제한된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고 일단 총성이 안에 그 좁은 데서 사격을 하게 되면 엄청 큽니다, 그 경험이. 그러면 이게 거의 고막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공포 심리가 있는 상태니까 이스라엘 군도 입구나 아니면 주요 통로를 막는 정도의 군사 활동밖에 못 하는 거죠. 베트남전하고 양상이 똑같은 게요. 그 구치 터널도 사실은 수직으로 내려가다 바로 수평으로 이어지는데 이 폭이 좁아서 미군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글에서 발견을 해도 수류탄 하나 까서 그 입구 하나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 자체가 정글의 전체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굴에 타격을 줄 수 없었고 그 안에서 뭐 식당, 침실, 교육장 다 그 지하에 있는데 하나의 거대한 도시거든요.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소탕하지 않는 이상은 소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스라엘군이 가장 이거 좀 어렵다, 난제라고 보는 게 이 땅굴이라는데 이 북한에서 만약에 전술을 했다라고 본다면 북한의 그 땅굴 파는 기술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미 그 탈북해온 북한 군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북한이 이제 땅굴 기술력을 자기가 우방인 중동 국가에 수출해 왔다라는 것은 다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1년에 이스라엘 안보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북한 무기 수출 회사로부터 땅굴 기술과 땅굴 자재, 땅굴 인력까지 이제 수입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그 이전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게 땅굴 기술을 전수했고 그 땅굴 기술이 하마스에게도 이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북한 땅굴과 하마스 땅굴이 굉장히 비슷해요. 양쪽의 땅굴을 봤는데 공통점은 두 땅굴 모두 다 마치 모모 같다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썬킴 교수님. 개미집? 개미집. 나도 개미집이에요. 맞습니다. 딱 보면 개미집. 다 맞는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공통점은 미로 같다는 거. 미로.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은 제가 우리 박정민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미로같이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북한은? 애초에? 미로처럼 하지 않으면 1차 타격에서 전면적으로 다 타격을 받거든요. 땅굴을 깊이 40m다 50m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무조건 북한은 90도로 꺾어요. 1차 타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폭탄이 터지면은 압력이 가거든요. 압력이 가는데 이게 일렬이면 여기 다절맥이잖아요. 전면이에요. 꺾어주면 여기 이렇게 풍 하고 옆으로 퍼지면서 그러니까. 안충이 되고 여기 역으로 막아주면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로는 하마스 땅굴이 폭이 매우 좁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갱도 제일 좁은 게 9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는 90갱도라고 그래요. 그죠? 제가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아, 저게 북한에서 무조건 전술을 해줬겠다.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세 번째로는 땅굴이 하마스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각종 군수물자, 보급물자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건설해 놓은 걸 봤을 때 이 땅굴이 그 역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공통점이죠. 예. 긴 거는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제가 긴 거는 한 4km 정도까지 봤어요. 4km요? 4km요? 10리길이에요. 그걸 뚫어했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땅굴을 팔 때 저희 토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토사를 안에서 빼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토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토사를 넣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넣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성에서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토사가 아예 안 쌓이는 거죠. 자강도는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 안에 아예 기름 벙커가 있어요. 전쟁이 일단 유사시 터졌을 때 5년 동안 쓸 기름을 다 저장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강도는 전체가 그냥 다 땅굴지대인데 실제로 저는 탄피 찍어내는 소년병으로도 그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엔 거대한 지하 3개예요. 그 안에는 만약에 유사시에 전기가 나가면 쓸 수 있는 배터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군사용의 이제 땅굴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김일성 별장, 김정일 별장, 김정은 별장은 별장에서 밑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어디 별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한미 당국의 레이더에 걸려서 포격을 한다 그러면 이미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서 이미 갔어요. 말만 개미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개미처럼 파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개미처럼 시간을 갖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파다 보면 이렇게 가자 메트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땅굴은 지하에 전술적으로 이용되는 곳이라면 이건 지금 이번에 이 하마스의 침투에는 패러글라이더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10월 7일에 이거는 음악 축제예요. 저게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무슨 축하 공연처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 어머. 이제 총기를 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태워서 그냥 네, 오토바이에 태워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도저로 이 벽을 무너뜨려서 일부를 지나갈 수 있게. 발공 낙하산을 타고 날새 마냥 소리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진입하여 격적 배당들을 모조리 사살한 전투원들은 심판대에 꾸루앉힐 악당들을 생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헷갈린다 진짜.
진짜 아니 이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같은 훈련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마스 영상이 계속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실 땅굴보다도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기습 침투하는 영상을 보고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이게 저는 뭐예요? 이건 빼박 캔트 북한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 패턴이 북한이 쓰는 공격 패턴과 너무 유사하다. 첫 번째는 드론 공격으로 분리 장벽에 설치된 이제 각종 첨단 군사 시설을 무력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재래식 병력이 전자 장비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레이더에 기습 침투했다는 점인데 지금 딱 그건가요? 섬뜩한 게 이게 2010년대 이제 후반에 우리나라는 다 그 철책이죠. 우리 쉽게 철책을 과학화 이게 경계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 워를 다 저희도 다 했어요. 북한에서 딱 김정은이 2016년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패러글라이딩하고 고공 낙하로 해서 기습해서 포격하는 그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하마스가 이번에 쏜 거죠. 네. 그래서 하마스가 똑똑해서 뭔가 전쟁의 전투 기술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장벽이 8m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8m에 아무것도 이스라엘군이 안 해놨겠습니까? 감시 장비 다 해놨죠. 근데 거기를 드론으로 자폭 드론으로 다 때려버렸죠. 카메라를 다 부시고 경계가 없는 벽을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이라면 첨단 기술은 세계에서 최상위급인데 그렇죠.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넘어갔다. 이스라엘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북한군의 침투 양태를 표현할 때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단어라고 하면 딱 어떤 게 생각나세요? 기름하고 배터리 있죠. 반은 기름, 반은 전기. 자동차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전기로 조금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몇십 킬로를 전기로 쓰다가 또 고출력이 필요할 때 휘발유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전, 그러니까 재래식 포탄이든 아니면 소총으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만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기습을 해서 뒤에서 혼란을 가져가고 일반 민간인들을 사살해버리고 그리고 SNS로 다 찍어서 선전과 심리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공포심이 생기고 드론이나 그리고 이제 전자전까지 동시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쓰는 전쟁의 형태가 하이브리드. 아니 근데 이 땅굴부터 어떻게 보면 이 패러글라이딩까지 북한과 이 하마스의 그 연결고리가 끈끈한 것 같거든요. 하마스는 이걸 부인해요.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왜냐하면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 손에 들려있는 게 발견됐거든요. 자, 지금 이 사진은 하마스 대원 손에 들린 북한 무기 사진입니다. 지금 이 하마스 대원이 들고 있는 게 RPG거든요. RPG-7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발사관이.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수출용으로는 F7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간에 중동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얘기하는 그 북한에서 밀 수출하는 그 카타르로 얘기하는 목록표에 보면 F7이 있거든요. 많이 팔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마스가 북한제 저런 이제 F7 장비를 충분히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하마스와 관련된 무장단체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됐거든요. 이스라엘 그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그 포탄에는 한글로 아예 그냥 방 112, 122라는 표기가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연평도 포격 당시에 떨어진 포탄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표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이라는 건 다연장 로켓포인 그 방사포의 그 북한식 표기 방이라는 거고요. 122는 이제 구경을 말하면 122mm라는 얘기죠. 아 그렇게 써 있었다. 예. 한글 써 있는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빼박이죠. 이거는 빼박 텐트. 심지어 저희가 10월 26일 날에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을 전시를 했어요.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판단하기로는 하마스 무기의 10%는 이란산이고 그리고 10%는 북한산도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자 지구에서 제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들 줄도 알고 저걸 만들 정도면 공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게 상황적인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북한의 연계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것 같고 대체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까?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아주 오래돼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1966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년간 그 우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아주 외교 관계까지 맺었고, 근데 북한에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살아남는 게 딱 하나거든요.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이고, 그렇죠. 민족 해방 투쟁에 우리는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거고, 팔레스타인과 자기들의 운명을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맺어진 관계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진은 1981년 김일성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 의장한테 공화국 영웅 칭호를 그때 당시 줬어요. 그리고 90년에는 팔레스타인 의장이 방북했을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전 논의 없이 그때 갑자기 방북했다고요.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 의장이 김일성에게 뭔가 하나를 요구합니다. 주석 동지, 우리 배 하나 줘줘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례할 수 있는 요구인데 그때 당시 김일성이 흔쾌히 배를 건조해서 줘요. 그 배 이름이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자, 이후에도 1993년도 아라파트가 또 방북을 합니다.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친선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선 관계가 무슨 뭐 배 하나 만들어주고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넘어갔으면 괜찮었겠지요. 그런데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끈끈한 연대 관계가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과연 이것까지 그들이 했다고 뭘까요? 뭐예요? 뭘까? 뭐예요?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요? 아시안 게임 때 86년도 9월 아시안 게임 직전이었죠. 위제 사건. 에? 아부인가? 우와, 진짜? 와, 김정이라고도. 와. 아니 근데 할아버지랑 이 아버지에 이어서 김정은도 팔레스타인이랑 좀 사이가 좋은 건지 신기한 사진을 이제 봤는데 레바논에서 이제 반미 시위를 했을 때 김정은하고 푸틴 사진을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요? 팔레스타인 여기 보시면 뭔가요? 팔레스타인 이 반미 시위에 후배아들의 저거네. 푸틴하고 팔레스타인을 연대하는 시위예요. 그러니까 반미 시위 때. 여기서 미국이 중동에 그만 간섭하라 이 뜻인데 가자에 연대하는 시위로 봐도 돼요. 여기서 가자 사람들이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싫어하는 인물이니까 우리가 약간 적이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 들고 다니는 같은 적이다. 네, 같은 적에서 만난 친구. 적의 적은 내 친구다는 거지. 지금 레바논에서 단순히 이제 가자를 응원하는 연대 시위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레바논에는 많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 하마스 지도자가 레바논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의 동맹국이다. 그래서 함께 작전을 짜고 있고 북한의 무기도 우리가 반입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중동 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부터 이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 기구를 불법적으로 후원해왔다라는 연구를 계속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북한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군사 거래의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징적 의미로서는 북한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레바논에서 김정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이들이 알고 김정은 사진을 들었을까? 그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푸틴 사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련된 사진 너 들어봐 하니까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찍어준 사진 들고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을 찍힌 걸 보고 김정은은 아마 흡족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내가 광고를 안 하고도 돈을 안 주고도 얘들이 알아서 나를 광고를 해주는구나. 이런 걸 얻은 거네. 그렇죠. 그게 얻은 거죠. 연결돼 있냐 했을 때는 저는 한 가지라고요. 반미. 반미 감정을 통해서 지금 뭉쳤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논평을 했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중동 사태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으면서 전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동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만큼 북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반미라는 그런 공동 전선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김정은은 이 반미 세력에서 말하자면 그 중심에 서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반미 세력으로 되고 어떤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을 벌이는 양상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전술적인 형태에서 이것이 충분한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위협으로서 우리가 느끼기엔 우리는 사실 하마스나 이스라엘보다 우리 당사자의 어떤 위협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면 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성능이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이 간접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게 또 간접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전에서 미군 측 무기 체계와 북한 측 무기 체계가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한번 드릴 한번 돌려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들은 다 미제 무기들이에요. 여기에 또 북한이 자기 무기를 하마스에 제공해 주면은 똑같이 실전에서 전면전에서 미제 무기와 북한산 무기가 또 실전이 활용되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유도 클 거예요, 지금 솔직히. 자, 근데 무서운 거는 그거잖아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최고 자랑하는 든든한 방어 체계였는데 이게 뚫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형 아이언돔도 이제 뚫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완벽한 건 없다라는 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뚫렸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았다는 말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뚫렸잖아요. 틀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막아냈어요. 요격률이 거의 90%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압도적으로 하니까 이 요격하는 용량 이상을 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작전이라는 게 순수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작전이에요, 하마스에. 그럼 실제로 뭐 사망자 수라든지 전사자 수 같은 걸 봐도 근데 뭐냐면 저들은 그걸 알면서도 했던 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노렸던 건 군사적 효과가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수도 서울에다 그걸 쏜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완전 낭비거든요. 아니 이거는 갖다가 적의 전력을 갖다 절멸시키는 데 써야지 민간인을 죽이는데 10,000발, 20,000발 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볼 때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셨듯이 보듯이 뭐 북한에 가지고 있는 이제 휴전선에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장사정포들이. 방사포가 거리로 치면은 뭐 수원까지, 서울 이남까지도 다 포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군은 대화력전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만 방어 체계를 아이언돔처럼 한국형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축 체계가 쉽게 얘기해서 선제 타격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보복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그런 이제 핵무기나 아니면은 대량 살상 무기, 뭐 WMD 같은 것들이 이래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드든 패트리어트가 막아주는 거고 모든 걸 막아줄 수는 없죠. 우리 군도 중요 시설 그리고 민간인들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들은 다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보복은 뭐냐면은 적 전쟁 지도부죠. 북한의 김정은이든 아니면은 그쪽의 수뇌부들을 원점을 완전 파괴해버리는
이런 보복 작전까지 대량 응징 보복 체계까지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삼축 체계를 완성하려면 결국에는 보는 눈이거든요. 정찰이나 이렇게 감시망이 그만큼 발전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도 수년 내에 거기까지 삼축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단계로 오지 않을까. 네. 혹시 이번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전쟁은 멈춰야죠. 끝내야 되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전쟁이고 힘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꿈은 지금 깨졌거든요. 그다음에 이들도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갖다 지켜준다고 했던 그 하마스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깨닫고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전을 하잖아요. 이 가자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건물 50% 무너졌고 도로 인프라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습하는 것, 부상자, 사망자 이게 그것도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났다고 하더라도. 레바논을 갔을 때 제가 파병을 분쟁 지역에 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요. 못 가요.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저씨 여기 유엔군으로 왔네. 군인이네. 우리나라 못되게 하는 나쁜 사람들 혼내줘. 이 말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나라에서 있는 국민들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쟁 나면 어떻게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거를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세상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어요? 아일랜드의 락밴드 크랜베리스라는 팀의 좀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93년도에 영국의 워링턴이라는 곳에서 북아일랜드 이 정부군이 테러를 가합니다. 근데 그때 3살과 12살 된 아이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크랜베리스라는 팀이 그 당시의 상황을 노래를 하는데 여기에는 IRA나 정치라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이 좀비가 상징하는 건 죽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음악이 국제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거짓말처럼 이 북아일랜드 IRA가 이때부터 테러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평화가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노래 한 사실은 곡으로. 그런 기적을 좀 바라봐요. 노래 제발. 한 곡으로서 평화를 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질까 하는. With their tanks and their bombs and their bombs and their guns in your head, yeah. In your head, zo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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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n your head, zombie, zombie, 이만가 버우즈, 북한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 바레인 왕실의 자산 관리인 러셀 스티븐 킹입니다. 무려 2조 달러짜리 투자 사기입니다. 2조 달러? 북한의 지하 자원을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기였기 때문에. 야.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에반과 모건. 폴로 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로 북한으로 가요. 국가대표 4층 사기입니다. VIP 대접을 받으면서 관광을 다닙니다. 기사 딸린 차까지 내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호주의 국가대표 어떻게 쳤을까? 채널 A